저는 고건석 회계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중국의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과 아무래도 인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일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중국과 인연을 맺었습니까? 저는 1991년에 중국에 가가지고 그때 친척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친척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누군가는 중국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시작하게 됐고, 중국어를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서질이 있었던지 몰라도 그 중국 선생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고무돼서 기왕이면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회계사 시험을 그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가 1990년대 중반인데 회계사 시험이 그때 이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외국인들은 아주 이제 적었습니다. 그때 본 사람들이 주로 그 대만 사람들이나 홍콩 그 사람들이 주로 시험을 봤고 한국 사람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한두 사람, 일본 사람 한두 사람 그렇게 시험을 봤었어요. 처음에 시험은 그 심천에서 그때 심천 제6중학이라고 중국어는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그러던데 심천 제6중학교에서 제가 시험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5번 정도 이렇게 응시를 했었는데 그때는 회계사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고 점수를 따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을 이렇게 시험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을 거의 뭐 내국인도 시험 그렇게 권장하는 입장이 아니었으니까 어디나 그렇습니다. 각국에서 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은 굉장히 어렵게 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시험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시험에 도전하다 보니까 그때 합격은 안 됐습니다. 지금 5번 시험을 봤는데 그때 얻었던 그 실력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이제 회계사로서 중국 본부장을 맡게 됐고 그래서 그 회계사 시험을 공부했던 게 굉장히 저한테는 어떤 하나의 전기가 돼서 이 중국 전문가로서 지금 일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중국의 공인회계사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주책회계사란 무엇인가? 여러분 주책회계사란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을 건데 주책회계사란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 공인회계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어로는 저렇게 쓰고 주처 콰이지시라고 있죠. 그래서 주처라고 하는 거는 등록이 됐다는 얘기고 보통 CICPA라고도 얘기는 하지만 CICPA는 원래는 중국 주책회계사 협회 그러니까 기관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CICPA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중국 주책회계사 협회가 뜹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그 회계사라는 이름을 가진 직업이 이제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조리회계사 쭈리 콰이지스하고 까오지 콰이지스 그다음에 종 콰이지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분들은 이 공인회계사가 아니라 그냥 그 격리 일을 하시는 회계 일을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책회계사의 업무가 뭔가 여러분은 아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건데 주책회계사의 그 주요 업무는 보통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어느 나라나 지금 다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세무, 세 번째는 자문,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다시 이 감사는 공인회계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고, 고유 업무고, 다른 데서는 보통 이런 업무를 다른 직업한테 맡기지 않죠. 공인회계사가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로 그 어떤 하나의 그 증명하는 업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떤 회사는 그 기업 외부에 많은 그 이해관계자를 가지고 있죠. 그런 이해관계자한테 어떤 회사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의 신뢰성이 없으면 이거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의견을 표명하게 돼 있죠. 이게 그 감사라는 거고, 중국에는 이런 그 회계 재무제표 감사 외에도 흠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흠자라고 하는 거는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이 제대로 불입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검토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합병, 분할, 청산에 관한 감사. 여기도 법령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각종 그 법률 행정법규에 의한 이제 기타 감사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 건설업에 대해서 어떤 그 도급 건설 그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무 업무는 세무 말 그대로 그 세무 쪽에 신고를 하는 건데, 크게 나누면 그 세부적인 내용은 세무 신고 대리, 그 다음에 기장 대리, 그 다음에 세무 계획, 이전 가격 관련 업무, 세무 조사 대리,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서 이 세무 신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지만, 아주 중요한 그 이전 가격 관련 업무는 국가 간의 어떤 물건 어떤 재화가 이동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어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거래로 인한 그 조세 회피가 있는지 이거를 검토하는 업무로서 굉장히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문 업무가 있는데, 자문 업무는 재무자문과 상장자문, 그 다음에 M&A, 그 다음 자금 조달 자문이 있고, 기업의 해외 진출 자문이 있습니다. 재무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회계법인 내가 별도로 독립된 어떤 특수 부문이 있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설팅 업무가 옛날에는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의 주요 업무 중에 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지만, 지금은 자문 업무가 계속 증가해가지고 감사 업무보다 자문 업무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책회계사의 전망. 여러분이 가장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건데, 주책회계사를 어떤 사람들이 수요하게 될 거냐. 여러분이 주책회계사를 합격했을 때 도대체 어디에서 자기를 이렇게 써줄 거냐. 이런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에 보면은 5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회계법인. 한국의 회계법인에는 지금 큰 그 빅4라고 해가지고 아주 대형 회계법인이 있고, 중형 회계법인이 있는데, 대형 회계법인은
중국 전문 부서를 두고 있죠.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가 아니라 중국에 특화된 중국 전문가를 쓰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주책 회계사가 된다면 이런 대형 회계법인의 이런 전문 부서에 일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런 또 그 대형 회계법인은 각 전문화된 어떤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까 했던 말씀드린 그 재무자문부서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M&A라든지 아니면 상장 자문이라든지 해외 진출 자문 그런 거 할 때는 이 중국에 특화된 주책회계사가 아주 적격이겠죠. 그 다음에 중국의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중국의 회계법인은 물론 중국 회계법인은 중국의 주책회계사가 주축이 돼가지고 업무를 하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그 회계법인은 처음부터 우리나라와 달리 처음부터 공인회계사가 돼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어느 정도 영어 좀 하고 그다음에 좀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 회계법인에 들어간 뒤에 그다음에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주책회계사를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한 1년에 두세 과목씩 합격해서 2, 3년에 합격하면 비로소 이제 주책회계사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주책회계사가 시험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일부분만 합격해도 이와 같이 중국의 회계법인에 바로 입사할 수 있습니다. 중국 회계법인은 여러분들 굉장히 환영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중국 회계사와는 달리 한국어도 능통할 거고 또 영어도 잘 할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국 회계법인이 굉장히 여러분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가끔 질문하기를 도대체 이 주책회계사를 합격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느냐. 아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구정 때 상해에 근무하고 있는 양회숙 회계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주책회계사 전 과목 합격하고 정식으로 이제 주책회계사 된 분이죠. 저한테 와서 이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 주책회계사를 따면 도대체 취업이 되느냐? 한국 사람 그런 데 관심이 있다 그랬더니 정말 그런 건 우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계사가 지금 주책회계사가 없으니까 지금 못 쓰는 거지 중국의 회계법인은 한국의 주책회계사를 지금 쓰려고 하는데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 주책회계사를 수요하는 곳은 굉장히 많다. 방금 이제 중국의 회계법인을 설명했는데, 그럼 중국의 회계법인 말고 대형화된 회계법인은 아까 그렇게 필요한데, 그렇게 대형화된 회계법인에 어떤 가서 근무를 안 하더라도 일반 그 지방의 소규모 회계법인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도 한국 기업이 많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어떤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회계사들을 뽑아서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회사는 어떠냐? 한국 회사들도 지금 중국에 많이 나가 있죠.
그래서 중국에 나가 있는 그 회사들은 이 회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그 회계 담당자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 담당자들이 중국어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중국의 어떤 회계라든지 세무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중국 그 현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냥 그대로 믿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보고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이 중국인들이 한국 사람이 잘 실정을 모르니까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유리한 대로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고 한국 사람은 그걸 검증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주책회계사가 돼서 중국의 어떤 회계라든지 세무 지식이 해박한 상태로 거기에 파견 나가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어떤 그런 자기의 편한 대로 대답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중국 관련 단체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상공회의소라든지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라든지 이런 그 뭐 4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중국 관련 어떤 정보를 많이 제공해야 되고 또 회계나 세무 쪽이 필요합니다. 이런데도 이 주책회계사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한국의 그 금융기관, 여기는 특히 이 증권회사라든지 자산운용사, 그다음에 거래소 등은 중국의 주책회계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중국의 그 회사가 한국에 상장을 많이 했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중국에 특화된, 특히 회계 쪽의 지식이 많이 필요하죠. 이런 때 여러분이 주책회계사가 된다면 가서 아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은 주책회계사를 준비해야 되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 첫 번째는 전망이 아주 좋다. 수요처가 아주 많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최근에는 외국인 참여를 굉장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전용 고사장도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또 물론 외국인을 다 겨냥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 영어로 시험을 보게 하고 영어 시험에 그 가산점을 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각 그 전문 과목에 5점짜리 문제를 별도로 영어로 답하는 경우에 가점을 주는, 그래서 마치 105점 만점이나 아니면 합격 점수가 55점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영어를 잘할 경우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과목 합격. 중국은 처음부터 과목 합격을 인정해 줬습니다. 한국은 이 과목 합격을 예전에 인정 안 해줬었죠. 그런데 중국은 단 한 과목이라도 과목 합격증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공부하다가 과목 합격을 하나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력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높은 합격률. 최근에 중국 정부가 도입한 시험 제도가 이 컴퓨터 베이스드,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을 치르겠죠. 2012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그 시험 문제가 좀 용이해졌고, 그다음에 합격률을 아주 높여서 많이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따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주체계획에서 시험 준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한두 개 과목만 합격해도 취직이 보장된다. 여러분이 지금 중국 회계법인에 취업하기 어렵죠. 여러분이 이 상태로 간다면 아마 중국 회계법인에서 잘 안 써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두 개 과목 합격하고 아마 회계법인에 들어가 놓고 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환영받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의 그 회계법인은 풀로 이미 합격한 그 공인회계사를 쓰는 게 아니라 아예 합격이 안 된 이런 사람을 쓰거나 아니면 한두 개 과목 합격하는 사람을 쓰게 되는데 한두 개 과목만 합격해도 여러분은 충분히 그 실력을 인정받고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는다. 중국 회계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보통 자기는 두 과목 합격했다. 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업무 배정할 때 틀림없이 그 사람을 우선 해줍니다. 업무를. 그만큼 합격했다 그러면 벌써 실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또 밖에 어떤 회사를 취업할 때도 그 면접할 때 내가 이러한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 그만큼 상대방은 여러분을 인정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의 그 서면에 능통해진다. 중국어는 보통 구어하고 이런 그 서면어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런데 중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그 활동을 하면서 쓰는 그 구어에는 능통한 사람이 많을 건데 서면어는 능통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전공 과목을 했던 사람들은 비교적 서면에 능통한 사람도 있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파견돼서 회사에 근무하다 보면 서면에 능통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주체계획사 시험을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서면에 이렇게 능통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장을 이렇게 표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서면으로 쭉 나오는 걸 아마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서면어를 쓰면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 번 저는 경험했어요, 그런 걸.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책을 이렇게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책 내용이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애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워진 걸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면어를 쓰는 그 비율이 높아지고 그 말 쓰는 만큼 상대방은 여러분을 속칭 유식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공부를 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이런 서면에 능통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국의 경제제도 및 관련 전문 용어에 능통해진다.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그 치르는 시험 과목 자체가 전부 중국의 경제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에 있는 그런 내용은 여러분이 정말 숙지하지 않으면, 달달달 외우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렵고, 여러분이 합격했다 그러면 그 실력만은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제제도 및 관련 전문 용어에 아주 능통해진다.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전문가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합격하는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 최고 전문가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합격을 다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몇 과목만 합격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전문가 그쪽의 어떤 전문가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체계획사의 외국 응시 자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특히 이제 외국인으로서 응시 자격. 여기 보면은 완전한 민사상의 행위 능력을 갖춘 후에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부합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 완전한 민사상의 행위 능력을 갖춘다. 이거는
중국 내국인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거를 갖춘 뒤에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첫 번째는 학력 요건입니다. 학력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갖출 것 이거하고 또 하나는 외국 법률에서 인정한 공인회계사 자격을 이미 취득했을 것. 이 2가지 중에 하나만 갖춰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이 만약 회계사시라면 그건 뭐 당연히 시험 치를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3학년 이상이면 또한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2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는데 그 학력으로서는 전문대 이상의 졸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것. 둘 중에 하나면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 시험 과목은 중국은 크게 2단계로 지금 나눠서 치르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전업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 과목이 지금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종합 단계. 종합 단계는 2과목을 봅니다. 전업 단계에 보면은 6과목인데 첫 번째가 회계학, 두 번째가 회계 감사, 세 번째 재무관리 및 원가관리, 그다음 회사 전략 및 위험관리, 경제법, 세법 이렇게 해서 6과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세히 보면 재무관리 및 원가관리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재무관리도 한 과목, 원가관리도 독립된 한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6개 내지는 7개 내지는 8개가 지금 돼 있는 거죠. 회사 전략 및 위험관리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종합 단계 시험은 전업 단계 시험을 다 마친 사람들이 이제 보는 시험으로서 그야말로 그 실무 능력 또는 종합적인 그 응용 능력 이거를 측정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합격 기준은 매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하면 그 과목은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60점을 맞으면 합격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절대평가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60점을 여러분이 맞을 거냐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매 과목은 영어로 된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며 영어로 답하는 경우에는 5점을 가산한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과목 합격 제도가 있는데 한 과목을 합격하면 그때로부터 5년 이내에 나머지 과목을 합격하면은 전 과목을 합격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각 과목에 대해서 합격증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전업 단계 전 과목을 합격한 후에 다시 아까 종합 단계라고 했었죠. 종합 단계는 5년 내에 합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총 8개 과목을 합격하면 전 과목 합격증을 줌과 동시에 주책회계사 협회에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공인회계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재 및 시험 방식은 첫 번째 교재는 통일교재를 이 주책회계사 고시위원회에서 발행해가지고 매년 그 발행합니다. 한 4월쯤에 지금 발행하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주책회계사 시험의 그 범위는 거기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쪽에 그 범위 내에서 응용해 가지고 내죠. 그다음에 부교재 문제집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이 별도로 사서 이렇게 풀어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험 방식은
지금 여기가 약간 틀렸죠. 지금 필기시험 작년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필기시험하고 컴퓨터 단말기 시험을 중에서 선택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나 올해 3월 17일, 그러니까 30주년이니까 며칠 안 됐죠. 3일 전에 나온 걸 보면 필기시험 방식이 빠졌어요. 컴퓨터 단말기 시험 방식만 지금 돼 있고, 그 특정한 사람들만 그 필기시험을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특정한 사람이란 게 몇 년도 이전 출생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그 부록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합격 기준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60점 이상을 얻으면 이건 합격률을 보면 2012년도의 통계를 보면 54만 명을 응시해가지고 그 중에 각 과목 합격률은 26.58이었다. 이거는 중국의 어떤 그 공표된 자료를 좀 인용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은 그 2010년까지 쭉 공표된 그 통계 숫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16점 몇 프로, 뭐 한 10%는 넘고 20% 미만이었는데 2012년에는 상당히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단계 시험은 약 13,000명 응시해가지고 합격률은 41.45%라는데, 여기에 보면 201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2년은 어떤 해냐면 이 컴퓨터 시험 방식이 도입된 거죠. 때죠. 그래서 컴퓨터 시험 방식을 그 지카오라고 하는데, 지카오 이후에 상당히 시험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합격하기가 많이 용이해졌어요. 그다음에 응시원서 접수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예비 접수를 하는데, 이거는 이 단계는 중국 주책회계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예비 접수를 합니다. 주책회계사 홈페이지에 보면은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예비 접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자격 심사 단계인데, 이 자격 심사는 처음으로 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의 그 회계사 시험을 보려면 반드시 한 번은 가서 자격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격 심사의 그 목적은, 우리나라는 먼저 시험을 보고 나서 나중에 만약 어떤 자격이 안 갖춰지면 무효로 하는데, 중국은 먼저 이렇게 그 심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렇게 살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격 심사하는데 지금 세 가지로 지금 나눠 있죠. 처음에 이렇게 응시하는 사람은 가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 졸업 예정자. 이 사람은 학력이 예를 들면 졸업 증서가 있다면 졸업이라는 것으로 이게 확인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니는 사람은 지금 몇 학년인지 모르니까 이런 그 심사를 별도로 지금 받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동일한 절차를 밟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자격심사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응시비를 납부를 했는지 그런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게 되죠. 이 시험 일자는 2013년 12월에 지금 발표가 됐는데, 2014년 주책회계사 시험은 종합단계 시험은 2014년 8월 23일 날 하루에 치르게 되고,
전업 단계 시험은 2014년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렇게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작년 12월 달에 발표가 됐었는데 이것만 발표되고 그 뒤에 이제 구체적인 그 시험 과목이라든지 그 며칠 날 시간표 같은 건 안 나왔는데 3일 전에 17일 날 이미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주체회계사 시험의 그 어떤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 정부가 외국인 응시자를 환영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갈수록 객관식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비교적 단순화되고 있고 또 난이도가 비교적 쉬워지고 있고 이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응시할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시험 문제 유형을 보면은 4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티. 저거는 한 개의 답안을 고르는 겁니다. 원래는 단샹 쉔저티 그래가지고 뭐 5자로 되는데 보통 단센티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센티. 저거는 2개 이상의 답안을 고르는데 보통 5개 오지선다형이 나오죠. 그래서 그 중에서 2개 이상의 답안. 이거 쓰는데 이게 점수 얻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몇 개인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젠다티. 이거는 단답형이죠. 간단하게 묻고 답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한 과목에 한 4개나 뭐 6개 정도 작은 문제로 이렇게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허티. 이거는 종합 문제죠. 한두 개의 큰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도 큰 문제로 나오지만 그 안에도 또 나눠가지고 쪼개서 물어보고 쪼개서 답하기 때문에 마치 그 젠다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2012년과 2013년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객관식이 45%, 그다음에 주관식이 55%. 지금 통일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세는 제가 볼 때는 객관식 비중이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주관식은 낮아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객관식이 대략 45%, 주관식 5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도 단답형으로 이렇게 답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 갈 겁니다. 왜 이런 단답형으로 이렇게 답하느냐 하면 워낙 시험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마 채점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단답형으로 묻는 경우가 많을 건데 어쨌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그 축복인 것이죠. 그다음 최근에 회계 과목의 출제 유형을 보면 2011년에 보면은 이 18 객관식이 2개 합치면 30점이죠. 30대 70 나왔습니다. 굉장히 주관식이 그때는 많이 나왔어요. 70% 나왔으니까. 그러다가 2012년, 아까 2012년은 지카오로 보기 시작했던 때죠. 그때 보면 24점, 20점에서 44%. 그 다음에 여기가 56%였고 2013년에는 2012년과 동일합니다. 2014년도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추세로 간다면 객관식이 한 45%, 45% 되는 거고 주관식이 한 55%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회계 과목은 그
젠다티가 따로 없고 쫑어티로만 돼 있죠. 그다음에 이 쫑어티 안에가 영어로 답하는 문제가 하나 포함이 돼 있어서 만약에 영어로 답하는 경우에는 5점을 가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수를 갖다가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영어로 풀기 때문에 가산하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얻는 거죠. 이거는 다른 데를 뭐 이렇게 감하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영어로 풀면은 추가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혜택이죠. 회계 과목을 어떻게 학습해야 될까? 첫 번째는 교재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공부해야 된다. 이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에게 준칙을 숙지해야 된다. 기업에게 준칙은 중국의 이 회계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계 규범이죠. 그래서 기업에게 준칙을 숙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회계 과목은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과목이다. 왜 그러냐면 회계 과목 자체가 이 다른 과목과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초가 돼 있기 때문에 회계를 잘 모르면 다른 거를 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계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시작을 해야 될 과목이다. 그 다음에 회계 과목을 공부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정확한 분계를 해야 된다. 그 분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파악을 계속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회계 과목은 예제를 좀 많이 풀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변형돼서 되더라도 풀어낼 수 있을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세법을 한번 볼까요? 세법은 최근에 보면 2012년과 2013년의 문제 유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식이 44%이고 24점. 그다음에 젠다티가 24점. 그다음에 종어티가 32점. 그래서 56%돼 있죠. 이 중에 이제 젠다티는 영어로 답하는 경우에 아까처럼 5점을 가산하는 제도가 있고요. 세법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를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재와 동시에 또 세법의 어떤 그 근거 규정을 대비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법은 한국과 유사한 법이 중요한 법은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의 그 증치세법이라고 있는데 증치세법은 한국의 부가가치세법과 아주 유사해 가지고 그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을 잘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차이를 이렇게 분석해 가면서 하면은 의외로 쉽게 외울 수가 있고 공부도 진전도 빠르죠. 그다음에 기업소득세법은 한국의 법인세법과 거의 유사한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개인소득세법은 한국의 소득세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미 이러한 어떤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은 비교해 가면서 하니까 비교적 쉽게 그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법에서는 또 그 세무조정 관련, 특히 이 기업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어떤 단기 순이익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세무조정상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조정하는 그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큰 문제로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주의해서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세법 실무에 정통한 사람의 조력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 감사 과목의 출제 유형을 보면 이 객관식이 25점하고 20점, 45%고, 그다음에 젠다티가 36점, 그다음에 종어티가 19점. 그래서
1912년과 1913년 두 개 연도가 똑같은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중에 젠다티에는 영어로 답하는 문제가 있어서 영어로 답하는 경우는 5점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죠. 감사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 첫 번째는 뭐 공통적이지만 교재를 철저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그 주체계계사 그 실무 준칙, 여기는 지혜 준저라고 되어 있죠. 중국 회계사들이 그 감사를 할 때 그 지켜야 될 어떤 그 규범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그 지법 준칙을 잘 지켜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그 젠다티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종어티는 감사 실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에 정통한 사람의 조력이 받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회계사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회계사 시험 문제인데 참고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난센티죠. 난센티.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은 이렇게 설문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요구. 상수란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말고 이거 각 작은 문제 1번부터 2번까지 답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번 이렇게 나옵니다. 회계 처리 중 정확한 것은 무엇이다. 이게 지금 2011년 문제여 가지고 그 위에는 이제 또 다른 그 어떻게 답할 건지 그걸 뺐지만 그 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래는 객관식 문제다. 그래가지고 단순티다, 단시항 쉔저티다. 그래서 이제 4개 중에 1개를 고르도록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답안을 그 답안지에 있는 그 하우마, 그러니까 번호에다가 그 연필로 칠해라.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건 필요가 없게 됐죠. 왜냐하면 지카우가 돼가지고 컴퓨터에다가 답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 회계 과목이니까 아까 젠다티가 없다 그랬죠. 회계 과목은 종어티입니다. 종합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종어티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비교적 길어요. 그 문제 상황 설명이 좀 긴데 그걸 설명을 해놓고서 이렇게 요구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보시죠. 근거 자료 1에 근거해 가지고 2012년 이러한 회계 처리가 슈퍼 정최 그랬죠.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그거를 판단해라. 그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해라 그랬어요. 판단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그 쓰고, 만약에 갑회사의 회계 처리가 부정확하다면은 그 수정 붕괴를 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대로만 답해주면 됩니다. 보면은 첫 번째 슈퍼 정최 그랬죠. 그러니까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 여기서 이렇게 썼죠. 부정최, 정확하지 않다. 그래놓고서 이유를 쓴 거예요. 그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그 손상은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경정 붕괴는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서 이렇게 붕괴를 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까지 보면은 외국인인 여러분이 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변호사 시험 같으면 이런 문제 내겠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문장으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외국인이 중국인하고 같이 이렇게 문장으로서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회계사 시험은 다릅니다. 회계사 시험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문장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도대체 맞게 풀었는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대부분 냅니다. 두 번째도 보면 또 비슷하죠. 두 번째도 이렇게 이게 정확한지 똑같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고 부정확 하면은 수정분계를 하라. 시험 자체가 여러분이 여기서 보듯이 그렇게 어렵게 쓰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다시피 어떤 그 분계를 정확히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시험 치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쳤고요.